사무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지만 권태호의 눈에는 그저 무채색의 거대한 묘비들처럼 보였다. 10년째였다. 그의 세상이 이 정교하게 설계된 휠체어 바퀴 아래로 축소된 지. 그는 서류의 마지막 장에 기계적으로 서명했다. 잉크가 종이에 스미는 소리만이 정막을 갈랐다. 해이만, 오늘 아침에만 5명의 임원이 그의 펜 끝에서 잘려나갔다. 사람들은 그를 지네그룹의 폭군이라 불렀다. 그들은 그가 잔인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잔인함은 사실 지독한 무력감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하반신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 감각이 사라진 순간부터 그의 세계도 감각을 잃었다. 그는 오직 타인의 고통을 통해서만 자신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희미하게 확인할 뿐이었다.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권순호 부회장님과 한유라 이사님께서. 태호는 눈을 감았다. 또 그들이었다. 들여보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정교하게 맞춘 슈트를 입은 사촌 동생 순호와 한때 그의 약혼녀였던 유라가 들어섰. 형님, 또 임원들을 해임하셨더군요. 이사회의 반발이 심합니다. 순호가 걱정된다는 듯 과장된 표정을 지었다. 유라는 그런 순호의 휠체어를 다정하게 밀어주는 신용을 하며 태호에게 다가왔다. 태호 씨, 몸은 좀 어떠세요? 우리가 너무 걱정했어요. 태호는 그들의 위선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그 끔찍한 사고 이후 유라는 그와의 약혼을 파기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호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지네그룹의 실세 행세를 하며 이 불구의 왕을 동정하는 연극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맹수 우리에 갇힌 상처 입은 사자였다. 내 걱정은 그만하고 오늘 안건이나 말해. 태호가 차갑게 말했다. 쓸데없는 위로 따위는 집어치워.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유라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가면 같은 미소로 덮였다. 사실 형님을 위해 새로운 재활치료사를 모셔왔어요. 태호는 헛웃음을 쳤다. 50번째인가 아니면 51번째인가 어차피 다 똑같아. 내 다리가 아니라 내 돈을 보고 오는 거겠지. 당장 돌려보내. 그는 휠체어의 조이스틱을 거칠게 움직여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를 겁니다. 순호가 말했다. 진해병원에서도 두 손 든 환자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형님, 그들의 집요한 친절 뒤에 숨은 의도를 태호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은 그가 낫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을 안겨주려는 것인가? 마음대로 해. 태호가 중얼거렸다. 어차피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으니.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여자가 조용히 들어왔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값비싼 명품 대신 편안한 면바지 차림이었다. 여자는 방 안에 숨막히는 긴장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호의 휠체어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진해병원의 재활의학과 소속 윤세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의 눈은 태호의 분노나 절망이 아닌 그의 다리를 아주 전문적이고 냉철하게 애푸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사고 기록을 봤습니다. 척수 손상 레벨 T10. 완전 마비 판정이시네요.
그래서 태호가 으르렁거렸다. 내 불행을 다시 읽어주러 온 건가? 동정이라도 바란다면 늦었어. 그는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여자는 그의 빈정거림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아니요. 저는 동정하러 온 게 아닙니다. 회장님의 다리를 보러 왔습니다. 그녀는 순호와 유라를 돌아보았다. 잠시 환자분과 단둘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당돌함에 순호가 잠시 놀랐지만 곧 흥미롭다는 듯 유라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두 사람의 침묵과 태호의 휠체어에서 나는 희미한 기계음만이 남았다. 세리는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무릎을 바라보았다. 10년이라. 아주 긴 시간이었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망치처럼 생긴 검사 도구를 꺼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테스트를 할 겁니다. 불쾌하시더라도 참아주세요. 그녀는 태호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그의 바지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다. 10년간 근육이 위축되어 앙상하게 변한 그의 다리가 드러났다. 태호는 치욕감에 눈을 감았다. 그 누구도, 심지어 순호나 유라도 감히 그의 다리를 함부로 만지지 못했다. 세리는 그의 무릎 힘줄을 가볍게 두드렸다. 아무 감각 없으시죠? 태호가 대답 대신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다시 그의 발목을 잡고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지만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다루는 장인처럼. 한참 동안 그의 다리를 만져보던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이상하네요. 태호가 눈을 떴다. 뭐가? 신경 반응이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말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동안 어떤 치료를 받으신 거죠? 이건 10년 된 완전 마비 환자의 다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복을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태호의 심장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권태호의 굳은 얼굴 위로 경멸감이 스쳐 지나갔다. 의도적으로 회복을 막아 지금 소설이라도 쓰는 건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최고라는 의사들이 내린 진단은 전부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휠체어의 금속 프레임처럼 차가웠다. 윤세리는 그의 냉소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검사 도구를 가방에 넣었다. 저는 소설가가 아닙니다. 회장님, 재활치료사입니다. 그리고 제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그녀는 태호의 무릎을 가리켰다. 근육의 위축 상태는 심각하지만 제가 방금 테스트한 심부 건반사는 전형적인 완전 마비 환자의 그것과 미세하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지? 태호는 이 뻔뻔한 여자에게 조금씩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동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오직 데이터만을 이야기했다. 신호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척수 어딘가에서 신호가 끊임없이 하반신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그 길목을 굳게 막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호와 눈높이를 맞췄다. 지난 10년간 회장님을 거쳐간 50명의 치료사들은 모두 죽은 신경을 살리려고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어 있는 신경을 깨우고 싶습니다. 혹은 갇혀 있는 신경을
해방시키고 싶습니다. 태호는 잠시 침묵했다. 희망. 그것은 그가 10년 전 사고와 함께 잘라내버린 가장 고통스러운 감각이었다. 그는 그 어떤 희망도 거부하며 자신을 지켜왔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가 고작 몇 분 만에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지? 저를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리가 즉시 대답했다. 회장님, 자신의 몸을 믿으셔야죠. 저는 그저 그 신호를 증명해 보이고 싶을 뿐입니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이라면 이미 10년이나 버렸어. 저에게는 10년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 시간, 지금 여기서 제가 그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소독솜과 함께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은침 수십 개가 정갈하게 꽂혀 있었다. 한의학 침술입니다. 태호가 실소했다. 침술 현대의학이 포기한 내 다리를 고작 그 바늘로. 현대의학은 신경의 기능을 봅니다. 저는 신경의 흐름을 볼 겁니다. 세리는 다시 그의 바짓단을 걷었다. 허락하지 않으셔도 강행할 겁니다. 이것 역시 제 진단의 일부니까요. 그녀는 알코올 솜으로 그의 무릎 주변을 닦아냈다. 차가운 감촉이 그의 살갗에 닿았지만 태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세리의 손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무릎 아래 10년간 감각이 사라진 그 지점에 첫 번째 침을 놓았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루한 연극이었다. 그녀 역시 곧 절망하고 돈이나 요구하다가 사라질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척추 부상 지점 바로 아래,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않았던 그 경계선에 침을 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고 손끝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했다. 그녀는 마치 닫힌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하나씩 맞춰보는 해커 같았다. 지금부터 조금 불쾌한 감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리가 말했다. 물론 제 가설이 맞다면 말이죠. 그녀는 마지막 침을 그의 허리 깊숙한 곳, 사고의 중심부에 꽂았다. 그리고 침의 끝을 가볍게 돌렸다. 태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시간 낭비였군. 이제 그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태호의 입에서 그 자신도 모르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근육의 경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각이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왼쪽 허벅지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둔탁하고 불쾌하며 지독하게 아린 감각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통증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다리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존재하지 않아야 할 그 다리가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의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기 시작했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세리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10년 만에 되찾은 감각이 하필 고통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리고 그 고통이 그에게 끔찍한 희망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였다. 윤세리는 침착하게 침을 하나씩 뽑아냈다. 그녀의 표정은 처음과 똑같이 담담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그녀가 알코올 솜으로 침자리를 닦으며 말했다. 당신의 신경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방금
그 닫힌 문을 아주 살짝 두드린 겁니다. 그녀는 태호의 창백해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날 밤, 권태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드는 것이 두려웠다. 고통, 그의 왼쪽 허벅지를 지배하던 그 낯설고도 생생한 감각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가도 예고 없이 다시 밀려왔다. 그것은 그가 잊고 살았던,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텅 빈 침실을 바라보았다. 윤세리, 그 여자의 담담했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희망을 속삭이지 않았다. 그저 닫힌 문을 두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그 두드림 한 번이 10년간 강철처럼 그를 지탱해온 절망의 성벽을 통째로 흔들고 있었다. 그는 불안했다. 만약 이것이 아주 잔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만약 내일 아침 그녀가 다시 침을 놓았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그보다 더 무서운 가능성을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오지 않는다면, 그는 비서를 불렀다. 윤세리, 오늘 왔던 그 여자, 뒷조사해. 가족, 배경, 돈 문제, 전부 다 폭군이라 불리는 그다운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을 흔드는 존재를 통제해야 했다. 희망은 통제할 수 없을 때 가장 위험한 독이 되니까. 다음 날 아침, 태호는 밤새 겪은 고통의 여파로 핏발이 선 눈을 하고 있었다. 윤세리는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밤새 많이 아프셨나 보군요. 좋은 징조입니다. 신경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녀는 어제처럼 거침없이 그의 다리를 준비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고통스러워도 참으셔야 해요. 태호는 그녀의 전문적인 손길을 말없이 받아들였다. 치료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호와 유라가 다시 태호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들은 치료 광경을 보고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형님, 이런 검증되지도 않은 시술을 받고 계신 겁니까? 순호가 말했다. 유라 역시 세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태호 씨, 저 여자가 뭘 안다고 당신 몸에 저런 짓을 하게 두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게 해요. 그녀는 마치 태호의 보호자인 양소리쳤다. 나가. 태호가 낮게 말했다. 나가라고 했어. 두 사람 다. 하지만 여긴 내 사무실이고 저건 내 다리야. 태호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에 두 사람이 주춤했다. 그들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물러났다. 문이 닫히고 세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을 계속 놓았다. 집중하세요. 회장님, 방해받을 시간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태호에게 더 큰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진해그룹의 권력 다툼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환자 권태호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어젯밤 조사를 좀 했어. 치료가 끝나고 태호가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윤세리 씨,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재활병원, 최근 경영난으로 부도 위기라고 들었는데. 세리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경계심이 어렸다. 그래서 절 협박하실 건가요? 아니면 돈으로 매수하시려고요? 둘 다. 태호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나는 내 다리를 고쳐줄 사람이 필요하고 당신은 돈이 필요해. 아주 간단한 거래지. 거래라. 세리가 쓴 웃음을 지었다.
제 조건은 100억입니다. 병원의 부채를 모두 갚고 다시 일으켜 세울 돈이죠. 당신의 다리를 10년 전으로 돌려놓는 대가입니다. 그녀는 일부러 도발적인 액수를 불렀다. 태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100억. 그에게는 푼돈일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에서 절박함을 읽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돈으로 묶인 관계는 더 큰 돈에 의해 언제든 끊어질 수 있었다. 순호가 200억을 제안한다면 그는 변호사를 불렀다. 계약서를 가져와. 잠시 후 변호사가 2개의 서류 봉투를 들고 왔다. 태호는 그중 하나를 세리에게 내밀었다. 100억 원 지급 및 재활치료 계약서. 세리가 그것을 받아들려 할 때 태호가 그것을 다시 걷어들였다. 이건 취소하지. 세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뜻이죠? 장난하시는 겁니까? 100억은 당신이 내 다리를 고치지 못했을 때의 가격이야. 만약 당신이 정말 날 다시 걷게 만든다면 당신의 가치는 100억 따위가 아니겠지. 태호는 2번째 봉투를 그녀의 무릎 위에 던졌다. 그것은 치료 계약서가 아니었다. 혼인 신고서였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세리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말 그대로야. 태호의 눈은 그 어떤 감정도 없이 차가웠다. 나와 결혼해. 윤세리 씨, 진해그룹 권태호의 아내가 돼. 그럼 100억이 아니라 당신 가족의 병원 정도는 내가 그냥 선물로 줄 수 있어. 미쳤군요. 제가 왜 당신과 이유는 간단해. 태호가 휠체어를 그녀에게 바싹 붙였다. 나는 당신을 완벽하게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어. 돈으로 묶인 치료사는 배신할 수 있지만 아내는 그럴 수 없지. 특히 내 아이를 가질 수도 있는 아내는. 그의 말은 프러포즈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소유의 선언이었다. 나는 당신의 의술이 필요하고 당신은 내 돈과 권력이 필요해. 그리고 나는 당신을 내 사촌 동생이나 다른 놈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 이건 거래야. 윤세리 씨, 100억짜리 계약보다 훨씬 더 확실한. 그는 그녀에게 펜을 내밀었다. 선택해. 평생 돈에 쪼들리며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보든가. 아니면 이 휠체어 위에 폭군과 평생을 건 도박을 하든가. 혼인신고서. 그 차가운 3글자가 윤세리의 뺨을 후려친 것처럼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손에 든 펜을 금방이라도 그의 얼굴에 던져버릴 것 같은 충동을 억눌렀다. 당신, 정말 최악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경멸로 차가워져 있었다. 나는 환자를 치료하러 온 의사입니다. 몸을 팔러 온 게 아니라고요. 세리가 펜을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100억이든 뭐든 이딴 식의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당장 다른 사람을 알아보세요. 그녀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앉아. 권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당신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 아버지의 병원은 내일 아침 최종 부도 처리될 거야. 그것은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냉혹한 사실이었다. 세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아버지의 지친 얼굴, 병원 직원들의 불안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그곳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당신은 날 얼마짜리로 보는 거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값을 매길 수 없지. 태호가 즉시 대답했다. 그래서 결혼하자는 거야. 100억은 내 사촌 동생 권순호도 당신에게 줄 수 있어. 내가 걷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200억도 줄 수 있는 놈이지.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나는 내 희망에 가격표를 붙이고 싶지 않아. 윤세리 씨, 나는 당신을 내 옆에 묶어둬야겠어. 아무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도록, 아무도 당신을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이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10년간 절망 속에 갇혀 있던 남자의 필사적인 생존 선언이었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약점. 가족. 세리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의 잿빛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 펜 끝에서 이 휠체어 위에 남자에게 팔려나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좋아요. 그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하죠.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완벽한 서류상의 관계일 뿐입니다. 나는 회장님의 아내가 아니라 주치의로서 이 집에 머뭅니다. 치료가 끝나는 순간 우리는 이혼합니다. 치료가 끝나는 순간 태호가 되물었다. 만약 내가 영원히 걷지 못한다면 그럼 당신이 날 놓아줄 때까지. 세리의 대답은 그 어떤 절망보다도 깊었다. 태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계약 성립이야. 그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혼인신고 절차를 지시했다. 모든 것은 기계처럼 감정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그날 오후 윤세리는 법적으로 진해그룹 권태호 회장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는 병원에 사표를 냈다. 아버지에게는 진해그룹 VVIP 전담 치료팀으로 발탁되었다고,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는 딸이 대기업에 스카우트 되었다며 기뻐했다. 세리는 그 모습을 보며 몰래 울었다. 그녀의 짐은 단출했다. 옷 몇 가지와 그녀의 전부인 침술 도구 한 뿐이었다. 그녀는 태호가 보낸 차를 타고 그의 펜트하우스로 들어갔다. 한강이 발 아래 펼쳐진 감옥처럼 화려한 공간이었다. 태호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내일부터, 아니, 지금부터 당신은 내 아내요. 태호가 휠체어를 돌려 그녀를 마주했다. 그리고 내 유일한 주치의지. 이 집의 모든 사용인은 당신의 명령을 따를 거야. 하지만 당신 역시 내 명령을 따라야 해.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세리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직업적인 태도로 돌아왔다. 그녀는 침술 도구를 꺼냈다. 하지만 이곳은 병원 진료실이 아니었다. 그의 침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치료사가 아닌 아내였다. 옷을 벗으셔야겠습니다. 등 전체의 근육을 봐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태호는 말없이 셔츠의 단추를 풀었다. 10년간 휠체어에 의지해온 그의 상반신은 역설적으로 완벽하게 단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등은 10년 전 사고의 흉터가 척추를 따라 흉측하게 남아 있었다. 세리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그의 등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닿는 순간 태호의 어깨가 움찔했다. 계속해.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것은 치료였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불편하고 내밀한 행위였다. 그녀는 그의 아내였지만 그의 몸을 환부로만 대해야 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지만 그녀 앞에서 가장 무력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세리는 그의 등 위에서 차가운 침을 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정작 그 고통의 가장 깊은 곳으로 그를 밀어넣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저당 잡혔다. 이 기묘한 계약 결혼은 그렇게 고통과 치욕, 그리고 절박한 희망을 담보로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듯 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계절의 변화조차 무디게 만들었다. 윤세리의 하루는 권태호의 몸에서 시작해 그의 몸에서 끝났다. 아침 9시에 침술, 11시에 재활운동, 오후 3시에 뜸 치료, 그리고 저녁에 근육이완 마사지. 그녀는 아내가 아니라 24시간 대기하는 그림자 같은 주치의였다. 그들의 식사는 늘 긴 테이블 양 끝에서 아무런 대화 없이 이루어졌다. 태호는 그녀를 환자용 침대가 아닌 자신의 침실에서 치료하게 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그녀를 아내라는 굴레 안에 가두어 두려는 유치한 시위였다. 하지만 태호의 몸은 그의 기대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날의 기적 같던 통증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신경은 문을 한 번 두드렸다고 해서 순순히 깨어나 주지 않았다. 태호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이게 다야 재활 운동용 평행봉의 상반신을 의지한 채 태호가 으르렁거렸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다리는 여전히 헝겊인형처럼 매달려 있었다. 고작 이 정도의 고문을 하려고 나랑 결혼까지 한 건가? 세리는 땀을 닦아주려던 수건을 멈칫했다. 신경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10년 묵은 길을 처음부터 다시 닦는 거예요. 통증이 없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변화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태호가 평행봉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당신도 똑같아. 결국 다 사기꾼들이었어. 희망을 팔아서 내 돈을 뜯어내는. 그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세리의 만류를 뿌리치고 무리하게 다리에 힘을 주려 했다. 10년 만에 첫걸음을, 아니, 10년 만에 첫 시도를 하려 했다. 비켜 내가 직접. 하지만 그의 다리는 그의 의지를 배신했다. 10년간 잊고 있던 중력이 그의 하반신을 무자비하게 끌어당겼다. 으악, 그는 균형을 잃고 육중한 상반신과 함께 차가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쿵. 펜트하우스 전체가 울리는 듯했다. 10년 만의 추락이었다. 휠체어라는 안전한 성벽 밖으로의 첫 외출은 가장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다. 그는 넘어진 거북이처럼 바닥에 엎드려 숨을 헐떡였다. 치욕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가 바닥을 기며 소리쳤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사기꾼. 세리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동정이 없었다. 그저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의 눈빛만이 있었다. 그녀의 침묵이 태호의 분노보다 더 그를 아프게 했다. 그는 고함을 지르다 지쳐 결국 바닥에 이마를 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어깨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서야 세리가 다가왔다. 그녀는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땀으로 젖은 등을 바라보았다. 첫 번째 실패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뭐,
오늘 회장님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지는 것을 시도하셨습니다. 아주 큰 진전이에요. 그녀는 태호의 몸을 능숙하게 돌려 눕혔다. 신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굴욕적인 감각, 이 차가운 바닥의 느낌, 모두가 신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1초 더 버티는 연습을 할 겁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자신을 향한 그 어떤 평가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그의 절망을, 그의 굴욕을 그저 치료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절망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났다. 한편 그들의 기묘한 결혼 생활은 권순호와 한유라의 귀에도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펜트하우스의 가사 도우미를 통해 태호가 그 여우 같은 치료사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매일 지옥 같은 재활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 여자가 정말 태호 형님을 걷게 만들면 어떡하지? 권순호가 불안감에 손톱을 깨물었다. 그의 사무실에 와 있던 한유라가 차갑게 웃었다. 그럴 리 없어. 10년이야. 신이 와도 못 고쳐. 하지만 그 형님의 눈빛이 변했어. 마치 삶의 의지를 되찾은 것 같단 말이야. 순호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태호가 다시 걷게 되는 날. 그것은 자신들의 파멸을 의미했다. 10년 전 그 끔찍한 사고의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었다. 유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그 의지를 다시 꺾어버리면 되지. 그녀는 태호를 잘 알았다. 그의 희망이 클수록 그것이 꺾였을 때의 절망은 더 깊었다. 그 여자를 내가 직접 만나보겠어. 다음 날, 유라는 태호가 회의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녀는 마치 이곳의 안주인인 것처럼 소파에 앉아 막 치료를 마친 세리를 기다렸다. 윤세리 씨라고 했나? 유라가 다리를 꼬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저는 태호 씨의 전 약혼녀이자 지금은 이 집안의 모든 예술 관련 일을 총괄하는 한유라 이사예요. 그녀는 일부러 전 약혼녀라는 말을 강조했다. 당신에게 충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말씀하세요. 세리는 땀을 닦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태호 씨, 그 사람,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아요. 10년간 저 휠체어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건 다리가 아니라 그 사람 의지가 약해서야. 유라가 조소했다. 당신 같은 여자들이 희망을 속삭이며 접근했다가 실패하면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은 희망이 꺾이면 괴물이 돼. 유라가 세리에게 다가왔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그 100억은커녕 이 바닥에서 살아나가지도 못할 걸 내가 당신을 불쌍해서 구해주려는 거야. 그녀는 세리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 치료하는 척만 하라고. 어차피 못 고칠 다리잖아. 시간만 끌어. 그럼 내가 뒤에서 당신 목 두둑이 챙겨줄게. 태호 씨를 더 이상 자극하지 마. 그것은 회유이자 명백한 협박이었다. 유라는 세리가 당연히 돈을 택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세리는 유라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담긴 것은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에 대한 명확한 인지였다. 내일 오전 9시 세리가 입을 열었다. 그때는 회장님의 척추 강화 운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이사님도 바쁘신 분이니
본인 일정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유라의 제안을 완벽하게 무시했다. 한유라의 방문은 윤세리의 평온했던 일과의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 협박 섞인 회유를 권태호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싸움이었고, 무엇보다 그녀는 고자질하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다음 날 오전, 재활치료실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권태호는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화상회의로 인해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평행봉의 의지에 상체를 버티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세리는 그의 등 근육이 미세하게 남아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것을 보았다. 10초만 더 버티세요. 세리가 그의 자세를 바로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태호는 이를 악물었다. 이딴 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바로 그때 치료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유라였다. 그녀는 어제의 충고를 무시한 세리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작정하고 온 듯했다. 그녀의 뒤에는 펜트하우스의 집사도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붙었다. 이사님, 지금은 회장님 치료 시간. 비켜요. 나도 주주로서 회장님의 상태를 확인할 권리가 있으니까. 유라는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평행봉에 매달린 태호의 땀범벅이 된 모습을 보고는 노골적으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태호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런 여자 말만 믿고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녀는 마치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당신이 이럴수록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회장님이 저 어린 여자애한테 단단히 홀려서 이성을 잃었다고 해요. 한유라. 태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경고했다. 나가. 싫어요. 유라는 태호가 아닌 세리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윤세리 씨. 어제 내 제안. 생각해봤어요. 돈이 더 필요하면 말해요. 10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줄 테니. 제발 태호 씨 좀 그만 괴롭혀요. 당신의 그 헛된 희망 고문 때문에 이 사람만 더 비참해지는 거 안 보여요. 그녀는 세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치료 자체를 모욕했다. 그녀는 세리가 준비해둔 방금 막 소독을 마친 은침 세트가 놓인 트레이로 다가갔다. 고작 이런 바늘로 사람을 고친다고 이건 현대의학에 대한 모독이야. 그리고 그녀는 실수인 척 트레이를 팔로 쳤다. 쨍그랑 날카로운 쇠붙이 소리와 함께 세리가 아침 내내 준비한 수십 개의 은침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세리가 그토록 아끼던 그녀의 스승에게 물려받은 침들이었다. 어머, 미안해라. 손이 미끄러졌네. 유라가 입을 가리고 웃었다.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자 세리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었다. 세리는 아무 말 없이 쏟아진 침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분노로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자신을 모욕한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환자를 위한 신성한 도구가 저속한 질투심에 의해 더럽혀진 것에 대한 분노였다. 그 순간 태호가 평행봉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는 그대로 휠체어로 돌아가 앉았다. 유라는 그가 드디어 포기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태호의 얼굴은 10년간 그녀가 본 적 없는 지독하게 차가운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집사. 태호가 입을 열었 바닥에 떨어진 게
지금 뭐라고 생각하나? 그, 침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틀렸어. 태호가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여 유라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그 소리 없는 위압감에 유라의 미소가 굳어졌다. 저건 내 다리야. 내 희망이고. 태호 씨. 무슨. 한유라. 태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난 10년간 내 휠체어를 밀어주며 나를 동정하던 당신들은 단 한 번도 나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지. 내 다리가 아니라 내 주식 지분만 바라봤으니까.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침을 줍기 시작하는 세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 여자는 지금 그걸 하고 있어. 당신들이 10년간 포기했던 내 다리를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다고. 그는 다시 유라를 보았다. 윤세리는 내 아내여.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진해 그룹의 안주인이지. 당신이 감히 내 치료 도구를 쏟아버릴 만큼 하찮은 내 간병인이 아니란 뜻이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혹함은 유라의 뺨을 후려친 것보다 더 아팠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순간 그는 그 방 안의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그는 육체적으로 일어서지 못했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정신적으로 일어선 것이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유라는 치욕감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신을 경멸하듯 바라보는 태호와 묵묵히 침을 줍는 세리를 번갈아 보다가 도망치듯 치료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세리는 마지막 침 하나까지 소중하게 주워 담았다. 그녀는 일어서서 태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분노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치료를 방해했으니까. 그뿐이야. 세리는 희미하게 웃었다. 침을 다시 소독해야겠습니다. 오늘 치료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네요.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방을 나가려 했다. 윤세리. 그가 그녀를 불렀다. 그녀가 멈춰 섰다. 내일은 2배로 하지. 오늘 못한 것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분노가 아닌 지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유라가 쫓겨난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달라졌다. 권태호의 절망적인 분노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쇠를 달구는 듯한 지독한 인내가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치료를 당하는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상대로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전사였다. 윤세리의 치료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혹독해졌다. 그녀는 이제 그를 환자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진 병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교관처럼 그를 다그쳤다. 한 번 더. 방금 그 근육의 떨림을 기억하세요. 뇌에 그 감각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태호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제 평행봉의 의지에 자신의 2 다리로 30초를 버틸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것은 서는 것이 아니었다. 앙상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온전히 팔의 힘으로 버텨내는 것에 가까웠다. 하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발바닥은 땅의 단단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했다. 그들은 여전히 계약 부부였고
식탁 양 끝에서 말없이 식사했다. 하지만 이제 태호는 그녀를 아내라고 불렀다. 아내. 그가 땀을 닦으며 불렀다. 물이 필요해. 그 호칭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편이라는 선언이었고,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존재에 대한 인정이었다. 몇 달이 더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세리는 마침내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의 근육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10년 전 그 사고의 중심부, 흉추 10번, 그곳에 자리 잡은 거대한 흉터 조직이 여전히 신경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었다. 오늘 조금 다른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평소보다 더 깊은 소독용 알코올 향이 나는 침통을 열며 말했다. 회장님이 사고를 당하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척수신경에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드물게도 조금 떨리고 있었다. 태호는 치료대 위에 엎드린 채 눈을 감았다. 위험한가?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배운 의술로도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깊이입니다. 세리가 고백했다. 이곳이 뚫리지 않으면 회장님은 평생 평행봉에 의지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실패하면 태호가 물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미세한 감각마저 영원히 잃을지도 모릅니다. 태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10년간 안전한 휠체어 뒤에 숨어 살았다. 하지만 이 여자가 온 후로 그는 매일 벼랑 끝을 걸었다. 그는 이제 돌아가는 법을 잊었다. 그가 짧게 말했다. 당신을 믿는 게 아니야. 이 지옥을 끝낼 기회를 믿는 거지. 그냥 세리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가느다란 은침보다 훨씬 더 길고 두꺼운 특수 제작된 금침을 꺼냈다. 그녀는 10년 묵은 흉터 조직, 그 딱딱한 중심부를 정확히 찾아 손끝으로 매만졌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침을 꽂아 넣었다. 태호의 등이 활처럼 휘었다. 일반적인 침술의 고통이 아니었다. 마치 달궈진 쇠꼬챙이가 척추를 꿰뚫는 듯한 원초적인 통증이었다. 하지만 세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침을 더 깊이, 그 신경 다발을 올가매고 있는 마지막 관문을 향해 밀어넣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태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폭발했다.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그 날카로운 금침이 신경의 기억을 찔렀다.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지독하게 쏟아지던 장대비,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이던 그날 밤, 그는 중요한 계약을 마치고 별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내리막 커브길.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페달은 스펀지처럼 쑥 들어가 버렸다.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 뭐야? 그는 당황하며 비상 브레이크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그것 역시 헐거웠다. 누군가 브레이크를 잘랐다.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차는 이미 통제 불능의 속도로 내리막을 질주하고 있었다.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거대한 덤프트럭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다가왔다. 아니, 다가온 게 아니었다.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차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다. 태호는 핸들을 꺾으며 트럭의 옆면을 스쳐 지나갔다. 트럭 운전사의 얼굴, 그 짧은 1초, 빗물에 젖은 창문 너머로 태호는
그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김 기사. 그의 사촌 동생. 권순호의 운전기사. 늘 순호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던 그 충직한 김 기사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공포가 아닌 차가운 결의에 차 있었다. 그리고 쾅!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그의 등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감각. 아, 아. 태호는 치료대 위에서 몸부림쳤다. 그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10년간 그를 지배했던 사고라는 단어가 깨지고 살인미수라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회장님,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뭘 잘못. 세리는 겁에 질려 금침을 황급히 빼냈다.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엎드린 채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그 쓸모없던 브레이크를 필사적으로 밟던 그 발. 순호의 운전기사.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권순호, 그의 사촌 동생이 그를 죽이려 했다. 그리고 10년간 그를 불구로 만든 채 그의 옆에서 위선을 떨고 있었다.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환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기의 눈이었다. 권태호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그는 치료대에서 몸을 돌리려 발버둥 쳤다. 방금 스쳐 지나간 10년 전의 기억, 빗속의 배신, 김 기사의 차가운 눈빛. 그것은 방금 겪은 신경의 고통보다 더 선명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깊이. 윤세리가 겁에 질려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이 차가웠다. 태호는 그 차가움에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표정을 감췄다. 지금 이 순간, 이 여자에게조차 진실을 말해서는 안 되었다. 아니, 괜찮아.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침 때문이야. 그냥 경련이 아주 심하게 왔을 뿐이야. 그는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10년간 처음으로 절망이 아닌 목적을 위한 거짓말이었다. 세리는 그의 말을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전문의의 모습으로 돌아와 그의 등을 조심스럽게 마사지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경이 너무 과민해졌어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방을 나간 후 태호는 홀로 어둠 속에 남았. 그는 땀으로 젖은 손을 바라보았다. 권순호, 한유라. 10년간 자신을 불구로 만든 채 동정심 가득한 얼굴로 자신의 제국을 좀먹어온 기생충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그것을 억눌렀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들은 그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한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이 휠체어에 앉아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신복, 김 비서를 펜트하우스로 불렀다. 김 비서는 태호의 집안 사람이 아닌
그가 회장이 되기 전부터 함께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안색이. 10년간 권순호와 한유라가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 특히 진해 바이오 관련 자금 흐름을 전부 다시 조사해. 태호가 낮게 명령했다. 내 개인 비자금 라인을 이용해 아무도 모르게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와. 김 비서는 태호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고 직감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시작되었음을.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윤세리는 혼란에 빠졌다. 태호의 반응은 단순한 신경경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봉인되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듯한 정신적인 폭발에 가까웠다. 그녀의 뇌리에 10년 전 차트가 다시 떠올랐다. 의도적으로 회복을 막는 듯한 느낌. 그녀는 태호의 침실에 있는 약장을 떠올렸다. 한유라가 태호 씨의 건강을 위해서라며 매일같이 챙겨주던 수십 가지의 값비싼 영양제와 한약들. 유라는 그 약들만큼은 가사도우미도 아닌 자신이 직접 관리했다. 지극한 간호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날의 협박을 떠올렸다. 적당히 해. 치료하는 척만 하라고. 만약 한유라가 회복을 돕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방해하고 있었다면, 그 영양제 속에 무언가가 들어있다면, 그 생각은 너무나 끔찍했지만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가사도우미가 태호의 아침 식사와 함께 그 약들을 가져왔을 때 세리는 태연하게 말했다. 오늘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회장님 식단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좀 체크해야 해서요. 그녀는 태호가 보는 앞에서 약을 건네는 척 하다가 몇 알을 몰래 손바닥 안에 숨겼다. 그리고 그가 잠든 틈을 타 그가 마시던 물컵에 남은 미량의 샘플까지 채취했다. 그녀는 이것들을 아버지의 병원,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동료 의사에게 몰래 보냈다. 성분 분석. 긴급. 며칠이 지났다. 태호의 재활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 이 감각 하나하나가 자신을 복수의 칼날로 단련시키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왕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김 비서가 USB 하나를 들고 그를 찾아왔다. 회장님. 예상대로였습니다. 순호와 유라는 진해 바이오를 통해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들은 태호의 사고 직후부터 그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이용해 회사를 갉아먹고 있었다. 10년 전 사고는 명백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날 저녁, 세리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버지 병원의 동료 의사에게서 온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성분 분석 결과, 그녀는 파일을 여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독극물은 아님. 하지만 장기 복용 시 척수신경 전달을 교란하는 강력한 신경 이완제 성분 검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구식 약물. 10년간 이 용량을 복용했다면 걷는 것은 고사하고 감각조차 돌아오기 힘들었을 것. 한유라. 그녀는 10년간 태호를 간호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10년간 천천히 매일같이 휠체어에 다시 못 박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회복을 돕는 척하며 그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들고 태호의 서재로 향했다. 태호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는 김 비서가 가져온 비자금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 사촌 동생이 10년간 내 돈을 훔치고 있었더군. 그리고 날 죽이려 했어. 세리는 그의 말에 숨을 삼켰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그의 서류 옆에 나란히 놓았다. 그리고 그의 공범은 10년간 매일같이 당신의 회복을 막는 약을 먹이고 있었고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태호의 살인 미수 증거, 세리의 10년간의 투약 증거, 두 개의 끔찍한 진실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은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범이었다. 진해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공기는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웠다. 권순호는 연단에 서서 비통한 표정으로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그는 권태호 회장의 건강 상태가 더 이상 그룹을 이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눈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형님은, 태호 회장님은 10년간의 투병으로 심신이 모두 지치셨습니다. 최근에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매달리며 이성을 잃은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는 태호가 5명의 임원을 해임한 사건을 거론했다. 더 이상 그룹의 미래를 불안정한 분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한유라가 뒤를 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10년간 태호를 지켜본 약혼녀로서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증언했다. 태호 씨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완벽한 연극이었다. 순호가 회장 해임안에 대한 긴급 표결을 요청했다. 주주들이 술렁였다. 그들은 순호의 논리에 거의 설득된 듯했다. 순호가 의사봉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육중한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권태호였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폭군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10년간 그를 짓눌렀던 어둠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왕의 냉철함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의 휠체어를 민 것은 비서가 아니었다. 윤셀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환자의 주치의이자 보호자로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침착한 존재감은 태호의 등장이 단순한 발악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형. 님, 순호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말을 더듬었다.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몸도 편찮으신 분이 내 해임안을 처리하는 자리에 당사자인 내가 빠질 순 없지. 태호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그는 휠체어를 굴려 연단 중앙으로 향했다. 세리가 그의 뒤에 섰다. 순호 내 말이 맞아. 태호가 말했다. 내 몸 편치 않아. 10년간 휠체어 신세를 졌으니까. 그는 순호와 유라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하지만 내 정신까지 마비된 줄 알았나 보군. 태호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주주 여러분께 긴급 자료를 하나 공유하고 싶군. 내 건강 상태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자료일 거야. 회의실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처음 화면에 뜬 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김 비서가 담담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본 자료는 진해 바이오에서 지난 8년간 집행된 연구 개발비 내역입니다. 자금은 여러 유령 회사를 거쳐 현재 권순호 부회장님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이건 조작이야. 형님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모함. 태호가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화면이 바뀌었다. 윤세리가 제출한 약물 성분 분석 보고서였다. 장기 복용 시 신경 전달 체계 교란이라는 붉은색 문구가 선명했다. 이건 지난 10년간 한유라 이사가 간병이라는 명목으로 나에게 매일 투여한 약의 성분이지. 유라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난 몰랐어. 그냥 영양제인 줄. 영양제. 태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펜트하우스 주방의 CCTV 영상이었다. 한유라가 몰래 가루약을 태호의 음료에 섞는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그것은 세리가 증거를 잡기 위해 설치한 카메라였다.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순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형님이 날 속였어. 이 모든 게 함정이었어. 함정. 태호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연단 위에 순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10년간의 모든 분노와 경멸을 담고 있었다. 10년 전 내 브레이크를 자르고 김 기사를 시켜날 절벽으로 밀어버린 건 함정이 아니었고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사고가 아니었다. 살인 미수였다. 태호는 세리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것은 괜찮다는 신호였다. 태호는 다시 순호를 보았다. 네가 틀렸어. 순호야. 넌 내 다리를 부러뜨렸지만 내 머리는 부수지 못했어. 그는 주주들을 향해 말했다. 회장회의만 계속 진행하시죠. 대신 안건을 조금 바꿔야겠습니다. 권순호 부회장과 한유라 이사의 해임, 그리고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긴급 고발건으로. 태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순간 그는 진정한 왕으로 다시 일어선 것이었다. 그 격렬했던 주주총회가 끝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봄이 오고 있었다. 권순호와 한유라는 법의 심판대에 섰다. 10년간의 횡령과 살인 미수, 약물 투여 혐의는 그들의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기에 충분했다. 진해그룹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고요해졌다. 윤세리는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계약은 끝났다. 그녀는 아버지의 작은 재활병원으로 돌아왔다. 권태호가 약속대로 병원의 모든 부채를 갚아준 덕분에 병원은 기적적으로 회생했다. 그녀는 다시 하얀 가운을 입었고 환자들의 재활을 도왔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권태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녀는 가끔 창밖을 보며 그 거대하고 외로웠던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재활을 계속하고 있을 그 남자를 생각했다. 그는 정말 괜찮을까? 그날 오후 병원 복도가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김 비서의 긴장된 얼굴이 먼저 보였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권태호였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두 개의 지팡이에 온몸을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필사적으로 내딛고 있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었다. 그의 걸음은 엉성했고 갓 태어난 아기처럼 위태로웠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격렬하게 떨렸다. 병원 복도의 그 짧은 거리가 그에게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보다 더 멀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세리는 숨을 멈춘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달려가 그를 부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완수해야 할 마지막 재활이었다. 그는 환자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그녀에게 걸어오고 있었다. 마침내 태호가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그는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10년간 잃어버렸던 그녀보다 높은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너무 멀군. 당신에게 오는 길이. 그는 김 비서에게서 서류 봉투 2개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려 세리는 그가 봉투를 떨어뜨릴까봐 조마조마했다. 이건 당신 아버지 병원 소유권 증서요. 당신의 100억. 약속했던 거지. 그는 첫 번째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두 번째 봉투를 내밀었다. 그것은 이혼 합의서였다. 그리고 이건 당신의 자유. 세리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내민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계약은 끝났소. 윤세리 씨. 태호가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의사였고 난 최악의 환자였지. 당신은 당신의 것을 되찾았으니 이제 가도 좋아. 그의 눈은 10년간 그녀가 보았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나약하고 절박해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녀가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남자일 뿐이었다. 세리는 서류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치료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태호의 눈이 커졌다. 무슨? 당신은 아직 혼자 걷지 못하잖아요. 세리가 그를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아직 제 도움이 필요해요. 평생. 태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도 자유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놓쳤다. 그의 몸이 앞으로 무너졌다. 하지만 그는 바닥에 넘어지지 않았다. 세리가 그를 온몸으로 받아 안았다.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휠체어가 아닌 사람의 온기에 기댔다. 윤세리. 윤세리. 그가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네. 태호 씨. 저 여기 있어요. 이것은 화려한 프로포즈가 아니었다. 이것은 부서졌던 두 영혼이 서로의 상처에 기대어 다시 함께 걷기로 약속하는 순간이었다. 계약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